인건비를 지금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자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 방식의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대차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횡령, 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내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이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어제 오늘 널뛰기를 했는데 주요 쟁점 무엇이고 향후 절차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현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을 덜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이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은 무엇이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들이 대거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제로 이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절반가량이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세먼지 화장품을 검색해 봤습니다. 수십 개의 관련 제품이 뜨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53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27개가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조 판매 업체들에게 미세먼지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실제 효능과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는데 17개 제품은 아예 제출할 자료가 없었고 나머지 10개 제품은 원료가 좋다 등 엉뚱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광고만 그럴듯하게 만든 겁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은 화장품법에 따라 실증 자료를 갖고 있을 때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 자료 등을 실증 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허위 과장 광고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해 광고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검색 등이 차단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인건비를 대폭 낮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의 성사 여부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지원과 독려를 하고 있지만 노조는 반대와 투쟁을 내세우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협조를 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이 실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 중인 사측과 노측 모두에게 호소했는데요. 노조에게는 현재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 산업 부진 등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인 현대차에게도 공장 건설 투자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중앙정부가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독려하고 있지만 노조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네, 현대차 노조는 오늘 오후 양재동 현대차 본사를 방문해서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면담 요청은 거절됐고 항의 서한만 전달됐는데요. 총파업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노조는 항의서를 통해 사업 참여 반대 의지를 또다시 밝혔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모레 광주시, 노조, 현대차가 대타협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0조 원을 넘게 늘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두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 규제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DSR은 대출을 신청한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더하던 기존 규제보다 엄격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규제 강화 소식에 미리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증가폭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기타 대출은 4조 2천억 원 늘면서 3조 5천억 원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용대출은 2조 9천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1년 2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이는 9.13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와 DSR 시행을 앞둔 막차 타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 증가세 둔화로 한 달 전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가운데 개별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습니다. 9.13 대책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통상 2개월의 시차를 두는 잔금 지급 수요가 몰려 개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낮출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관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고 또 임대주택의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방금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예, 선고 결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범행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횡령액 365억 7천만 원, 배임액 156억 원 등 521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은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요. 앞서 지난 7월 건강 악화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농심이 15일부터 새우깡 등 과자류 19개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6.7% 인상합니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새우깡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걸 기준으로 현재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오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을 하자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92.06으로 한 달 전보다 1.5% 올랐는데 수입 물가는 지난 8월에 한 차례 하락했다가 9월에 반등한 뒤 2달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0에서 34세의 장기 미취업자들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19에서 29세 취업준비생에서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19세에서 34세 취업준비생으로까지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X 터치스크린 오작동 문제를 출시 1년 만에 인정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아이폰 X 모델에서 오작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는 기기는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꼽았습니다. 무디스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게 평가했지만 아직 남북 긴장 관계의 완화까지는 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처가 발표한 지주회사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9개 대기업 집단 지주사들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44.8%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주회사를 쪼개는 과정에서 회사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지분으로 바꾸면서 지분율을 2배가량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예,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때문이죠. 수입물가 상승은 사실은 뒤이어서 국내 물가 상승은 물론이고 기업들한테는 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은 분명합니다. LG경제원 조영무 박사와 함께 물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국제유가가 우리 수입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네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유가 자체가 차지하는 절대 비중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의 총 지수 가중치가 1000인데요. 그 중에서 석탄 및 석유 제품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항목의 비중은 66.9, 한마디로 7%가 조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하지만 이러한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은 단순히 석탄과 석유 제품뿐만이 아니라 석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광범위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제품들, 특히 화학 제품이라던가 또는 전기 전자 제품까지도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가중치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2018년 9월에 77불 정도였던 두바이 유가가 10월에 79불대로 올라서면서 전월 대비 2.8% 상승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물가 지수가 상당 부분 올라간 영향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유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6일부터 이제 유류세 인하 문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가 계속 오르면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그만큼 반감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관심들은 높으셨는데요.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주유소마다 어느 만큼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가 또는 정유사가 그 부분을 어느 만큼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고요. 그 효과는 사실은 1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같은 하지만 경우요? 직전에 있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효과가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또는 소비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그 부분을 오랫동안 체감하지 못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묻혀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있어서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지난 2008년 말씀하셨던 직전에 유류세 인하했던 2008년인데 그때처럼 유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번에 15% 유류세 인하를 한 게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잠깐 원유라든가 석탄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도 커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철광석, 그다음에 석탄,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단가, 비용도 좀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수입 물가 지수의 전체 총지수 가중치 1000 중에서 석탄 및 석유 제품의 가중치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품과 같이 원재료에 해당되는 품목의 가중치 비중은 광산품이 236 그리고 원재료가 274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철광석, 석탄 이런 여타 국제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주요 원자재 제품의 국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전반적인 수입 물가 상승세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석탄 및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3% 상승을 했지만 광산품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3.4%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인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다시 그게 소비자 물가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부담이 좀 이중적으로 적용이 좀 되겠네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비용 그렇죠. 상승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의 합계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차를 두고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시차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가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도 좀 새삼스럽지 않게 들리네요. 근데 오늘 이 수입 물가 지수만 나온 게 아니라 수출 물가 지수도 같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입 물가는 1.5% 올랐는데 수출 물가는 0.5% 올랐더라고요. 언뜻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비싸게 수입하고 수출은 더 싸게 한다는 식이 돼버리니까 다른 나라랑 무역 거래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물건은 싸게 팔고 그렇죠.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품은 비싸게 사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사실은 올해 2분기입니다. 올해 2분기는 경제 활동이 상당히 부진했고요.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GDP 기준으로 0.6%에 불과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나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6% 증가를 하긴 했지만 국내 총소득은 전분기 대비 도리어 0.8% 감소를 했었고요. 그 주된 원인이 이러한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해서 생산 활동에 비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실제로는 줄어드는 그러한 측면으로 작용했었던 것을 저희가 지난 2분기에 경험했던 바 있습니다. 예. 오늘 수출 물가를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버티고 있는 이 반도체죠. 이 D램의 수출 물가가 5%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던데 이게 최근에 반도체 정점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경기와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지난해에는 저희가 많이 파는 것보다는 비싸게 팔았다라고 한다면 올해 반도체 경기는 지난해 설비 투자가 많이 늘고 공급량이 늘어난 가운데서 많이 팔고는 있지만 단가는 떨어져서 싸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물가 지수에 있어서 전기 및 전자기기의 비중이 1000 중에서 361이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품목들의 움직임이 전월 대비 0.4% 이러한 수출 물가가 도리어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D램이 4.9% 주로 감소를 했고 플래시 메모리가 4.3% 수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향후 반도체 경기와 관련을 해서도 우려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경영증권 조영무 박사와 물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일 금융위원회에서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증손이 개최를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어제는 22% 떨어졌죠. 한 5조 원의 시가총이 한 번에 날아갔었고요. 오늘은 다시 10% 가까이 또 급반등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업계 투자자들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하루 앞으로 나온 결론을 두고
내일 이 증선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경우의 수 좀 따져보고요. 그 각 경우의 수에 따른 뭐 앞으로의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계속 나오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핵심 쟁점 이거 간단히 일단 요약을 좀 해보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에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또 관련되는 회사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이 회사를 법률에 따라서 본인들은 종속회사였다가 그것을 2015년에 관계회사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그게 회계 변경을 한 그렇죠. 거죠? 회계 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따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처음부터 관계회사였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회를 분식을 통해서 마치 종속회사였다가 이것을 관계회사로 하는 과정에서 한 4억 8천억 정도, 4조 8천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금감원에서 지난 5월 달에 이 고의적인 분식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미 1차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끌고 오다가 내일 드디어 결전의 날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고의로 회계 변경을 했다. 원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관계회사였어야 되는 거를 나중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회사로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이제 회사,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말씀하신 대로 5조 원 가까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고 고의로. 삼성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리기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그 얘기인데 혹시 이번에 그 과정에요. 이 2015년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된 이슈도 혹시 이 심의 과정에 뭐 이슈로 포함이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그 의도, 고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과연 그렇다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는 것이 있느냐. 그와 같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와 같이 분식을 통해서 이 그 내용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다 보니까 결국 그게 핵심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그 조사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과연 그 관련되는 회계 기준에 따르는지 여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한꺼풀 했을 때 본질적으로는 결국 말씀드렸던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접적으로 조사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현재 여권 내지 진보층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다 봐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런 의견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은 이제 금감원도 그렇고 이제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이번 심의가 제대로 된 심의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긴 하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가 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이번에는 그거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어쨌든 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론 얘기 쪽으로 가보죠. 내일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 결론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다가오는 목요일 날은 수험생들은 수능을 봅니다만 오히려 수능 전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결전의 날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크게 봤을 때에는 두 가지, 조금 더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본적으로 지난 5월 달에 그 금감원에서 했는 것처럼 공시 과정에서의 어떤 일부의 어떤 숨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 정도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큰 제재를 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은 가볍게 어떤 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럴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해야 된다랄 정도의 어떤 그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상장 적격성 심사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는 케이스와 상장 폐지로까지는 가진 않지만
거래 정지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기간 그 개선 기간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심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에 큰 어떤 회계 분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금감원에서의 지난번에 했던 5월 달에 했던 결정 정도에서 해서 이른바 삼성 봐주기로 넘어갈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어떤 큰 두 가지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어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오늘은 또 그거에 한 절반 수준 정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틀을 합쳐봤을 때도 대략 10% 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투자들은 손실을 봤던 거고 그렇게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가장 부정적인 거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인데 이 상장 적격 심사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결론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적격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는 고소나 고발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20일 이내에 이제 그 상장 적격적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고소 고발을 하면 그 즉시 이 거래 정지되는 그런 엄청난 지금 그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제와 오늘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장이 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각종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최악의 케이스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그 최악의 케이스라는 거는 상장 폐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의 어떤 시황이나 많은 그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를 경우에는 내일 어떤 그 최악의 케이스라 하더라도 이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장 폐지 요건에 기본적인 그런 요건들이 있죠. 뭐 삼바 얘기를 이제 별개로 하고요. 어떤 것들이 상장 폐지 요건이 보통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그 재무와 관련되는 이 규정을 보면은 이 그 재무제표에 있어서 그 이 자본이 2.5%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와 같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그 말씀드린 것처럼 4조 8천억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금액 자체도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4조 8천억 정도의 어떤 그 분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가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떤 그 분식의 내용이 너무나 중대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고의성이 짙다. 이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어떤 거래 정지를 넘어서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국제 재무 기준에 맞았는 것인지 여부 이 부분이 내일 어떤 심리에 2차 심리에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상장 폐지 요건만 들어보면은 글쎄요, 이제 만약에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어떤 기업 가치를 무려 5조 원 가까이나 이렇게 뭐 부풀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응당한 대가가 결국 이제 그런 상장 폐지 쪽까지 갈 수 있지 않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결론 사실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을 경우는 투자자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해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회사니까 투자자도 그만큼 많은데요. 물론 해외 투자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면 그 회사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이제 그러니까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받거나 하는 방향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처럼 분식 회계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손해를 봤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상에 이른바 증권에 관련되는 이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집단 소송이 가능한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지금까지 법원에서 허가했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관련된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증권 집단 소송을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재무제표 수정을에 따르는 것으로 해서 적격적 심사가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위법이 크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될 경우에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 증권 집단 소송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다만 그와 같은 소송이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그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먼저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송을 허가받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그와 같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녹아나는 것은 이 개미와 같은 이 일반 투자자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내일의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케이스는 정말 수많은 지금 그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나온 김에 사실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식 투자는 사실 개인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투자로 인했던 손실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이건처럼 뭔가 어떤 의도치 않았던 그러니까 전혀 내부적인 문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기업이 거래 정지가 됐을 때 이제 그 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대략 한 20일 이상의 거래 정지 기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거래를 못 하게 되면 투자들은 분명히 손실이 그렇습니다.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데 있어서 투자자들의 보호 장치가 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도 그 몇 년 전이었죠. 대우 해양조선 사건 같은 경우에도 5조 원 가까이의 어떤 분식이 있었고 그랬죠.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은 한 2달 반 가까이의 거래 정지가 있었죠. 그 이후에 최종 제재가 한 1년 정도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주가 지수에서도 이제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이 손해를 다 회복했다는 얘기를 듣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어떤 시장 자체에서 어떤 신뢰를 잃게 될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껍데기일 경우에는 사실상 그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증권선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 만약에 이제 그 거래 정지나 이런 것으로 할 경우에 있게 될 우리 국가 경제의 어떤 손실 그리고 개미 투자자의 어떤 손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 개미들이 입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 자본시장법 관련되는 증권 이 집단 소송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을 그러니까요. 완화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상장 폐지가 되는 회사들은 매년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또 대부분은 근데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흔히 잡주라고 하는 작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네. 많고 대부분은 대주주 또는 오너가 좀 돈을 횡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그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는 건데 말씀하신 2016년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워낙에 큰 회사지 않습니까? 또 대기업들이고요. 그러면은 이 대기업들을 믿고 투자를 사실은 보통 우리 투자자들이 하는데 이 뭔가 좀 필터링이라고 그럴까요? 이 걸러주는 장치, 그게 대기업이라는 치더라도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른바 대마불사다라고 해서 그 삼성과 관련되는 회사 차세대의 어떤 그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조의 분식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 회사가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의 어떤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정리매매가 됐을 경우에 정말 엄청난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특히 기관 투자자를 넘어서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조금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사실 입법부, 이 법원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원으로서부터의 어떤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서 지금으로서는 손해배상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경제를 어떤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와 같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현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이 된 이후에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방향이 이른바 덜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뀌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2057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특히 노후소득 보장 관련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면 바람직할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참고적으로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 어떻게 부과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월 소득의 9%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근무하고 계신 경우는 노사가 4.5%씩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요. 예. 연금 소득 대체율은 우리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의 한 45%가 지금 연금급여 소득 대체율로 돼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2028년까지 40%로 하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 지금은 45%지만 2028년까지는 가면 때는 이제 40%까지 더 낮아진다. 이 소득 대체율이 이제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지난 1988년인데 지금 30년 사이에 제도 개혁이 2번 있었다면서요? 각각의 제도 개혁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98년도에 있었던 제1차 개혁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소득 대체율이 원래 시작할 때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70%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1차 계획 때는 60%로 10%포인트가 낮춰졌고요. 예. 그 다음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60세부터 받도록 돼 있었는데 2013년부터 61세, 2018년부터 62세 이렇게 해서 2033년까지 65세까지 이렇게 늦추도록 하는 것이 1차 연금개혁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2차 연금개혁 때는 2007년에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소득 대출 60%를 50%로 일단 낮추고 네. 그 이후에 20년에 거쳐서 40%로 낮추는 소득 대출을 낮추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두 계획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의 요약을 이제 화면에서 CG로 통해서 좀 시청자분들은 전달해 드렸는데 보니까 소득 대체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보험료율은 계속 9%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큰 특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한 게 소득 대체율인데 소득 대체율이 처음에 70%에서 이제 40%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이제 2070년 처음에 만들었을 때 70% 소득 대체율을 우리가 수익비로 계산하면요. 네. 한 3배 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받는 연금액은 거의 본인 부담액의 3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 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연도가 한 2040년대 중반으로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2040년대 중반에 한참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될 시기에 적립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연금 보험료를 올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같이 두 개 중에 적절히 조합을 하든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개혁은 보험료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소득 대출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45%라 하더라도 2배 정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2028년에 40%로 낮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 1.8배 정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불균형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적립기금이 2057년이 되면 고갈되는 글쎄요. 그런 전망이 이번 8월 달에 나온 것이죠. 맞아요. 그때도 상당히 저희 교수님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 해서 논란이 한번 크게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현명 중앙대 교수는 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쳐왔던 분이라고 하시는데 만약 김현명 수석 얘기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2057년보다 고갈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40%에서 50%로 올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소득 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연명 교수는 여기서 그냥 보험료를 9%에서 1%포인트만 올려서 한 10%만 돼도 기금고갈 연도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올려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2060년만 보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소득 대체율을 높인 것에 따른 연금 보험료 부담이 40%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40을 받다가 50으로 받으면 10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 부담도 10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거의 안 올려도 그 재정 수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김연명 수석이 이 50%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로 또 주장했던 그 이유는 이제 이 노후소득 보장 차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소득 보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9월 달부터 25만 원을 오르고 이제 내년부터 3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을 높이는 대신에 기초연금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소득 대체율을 국민연금으로 올리나 기초연금으로 올리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으로 올리면 연금보험료 인상이 되는 거고, 예. 기초연금을 올리면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돈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세금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나 국민의 고주머니에 나가는 점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연금을 올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 시점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효과는 20년, 30년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방 재정이 나빠지지는 않지만 30년 후에 이제 재정 지출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사실은 이제 급여 대체율을 높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는 그런 이제 논리거든요. 그럴게요. 네. 다른 나라들 보면요, 특히 연금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서유럽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걷어서 매년 나눠주는 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연금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적립기금이 이미 없습니다. 지불 준비금이라 해봐야 몇 달치 정도 지불할 연금의 기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립기금이 없어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근로세대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연금보험료로 그 당시에 어르신들을 부양하면 되는 것이 이제 부가방식 연금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 말씀하시죠, 교수님. 다만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적립기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세대와 노인 인구의 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로세대의 수가 많고 노인 세대의 수가 작으면 이런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서구 유럽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고 있는 점은 동일한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고령화 비율이 크게 서유럽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15%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2060년이 되면 거의 41%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한 18%나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2050년 넘어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25%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합계 출산율이 거의 2.0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구 구조만 건전하게 유지되면 우리도 서구 유럽과 같이 부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적립기금이 좀 없어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정이 유지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글쎄요. 그리고 이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이 인구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적립 방식 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들처럼 하고 싶어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고령화 문제나 또 전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인 이 출산율 생각을 하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적립식 현재 방식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질 소득 대체율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사실은 노후소득 보장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교수님께서 연금 전문가로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이 국민연금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든 이제 그 연금 제도라는 것은 낸 것을 우리가 근로기간 동안에 부담한 것을 이자 붙여서 노년 시대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기간 동안에 축적한도 나고 연금을 받는 노년기간 동안에 받는 그 연금액하고가 수직 균등하게 운영되어야 제도가 지속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불균형할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부가방식적 요소에 의해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연금 그 소득 대체율이 낮긴 낮지만 예. 이 낮은 소득 대체율로 유지되더라도 보험료를 안 올리면 2057년에 가면은 연금 보험료를 거의 25%에서 26%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보험료 9%에 비하면 거의 3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당시 세대는 도저히 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세대가 각 자기의 연금액 받는 만큼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점차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거의 3배 정도의 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적립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2배 정도 높도록 적립해 왔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내에 수직균형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한 16% 정도까지 올려야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적립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못 받게 되면 그것은 그 보장성 이상으로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안정성 유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현 세대가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현 세대가 조금씩 부담을 더한다는 얘기는 결국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와 국민연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다만 아직 경기 남부와 충청도, 호남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대적은 계속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으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수능 예비 소집일이자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낮과 비교해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공기도 대체로 청정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시는 수험생분들은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15도 안팎으로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5도를 밑돌며 다소 춥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1도, 강릉 12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경상 동해안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순우기린 목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 많이 높다 얘기들 합니다. 불안 심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현재 경제에 대한 불안보다 더 무서운 불안은 아마 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45% 얘기, 50% 얘기, 소득 대체율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40년을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 내야지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이 거의 4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은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후가 불안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미래의 희망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